청년직업트레이닝센터의 센터 역할을 맡고 있는 한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데 이렇게 자리에 오신 거 너무 반갑고, 저도 사실 이 합정 쉼터에 처음 왔거든요. 근데 공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작년부터 이제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맥도날드 활동도 하신 거를 신문지상이나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보긴 했었는데,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괜찮은데? 괜찮다는 이 표현보다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저는 빚쟁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채무자들 권익보호하는 운동들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만 지금 5년째 하고 있고, 언론에서 활동은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직 못한 상태라서,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내심 부럽기도 하고,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조금 있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여러 조합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5월 1일 날 행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행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페이북 덕후라 가지고 그 위원장님 페이북을 막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하는 것도 제가 이제 보고 있어서 멀리서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응원을 좀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뭐 저희 센터 득보자일 것 같고, 모르잖아요. 당연합니다. 모를 수밖에.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네. 통장보도 있던데. 저건 무슨. 네. 오늘 제 강의에 뭔가가 있는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직업트레이닝센터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소개 이제 좀 드리자면, 저희 센터는 뭐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부채 문제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삶이 무엇이냐,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삶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조금 더 연구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한 6년 정도 이제 됐긴 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비영리 이제 법인입니다. 그게 이제 뭐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이제 부산도 만들어지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영섭이라고 하는데요.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피터입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저는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하고 있어요.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이제 대기업을 이제 뭐 나왔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뭐 수초례가 있기는 한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그거는 빼고, 제가 그거 한 10년 동안 이제 청년들을 만나오면서 느꼈던, 혹은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뭐 짧지만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1시간 동안 뭐 아주 대단한 무언가를 전달하기보다는, 뭐랄까요? 어떤 그 스피릿을 통한다 그럴까요? 이후에 계속 관계 맺기를 할 수 있게끔, 저런 것은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저희 센터 아까 잠깐 얘기하면서 생활경제 상담사라고 하는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21강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2주 동안 빡세게 이제 하는 내용이라서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강의를 좀 빠르게 하는데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 손 들어주시고, 아니면 이제 그냥 쭉 달리겠습니다. 오늘 욕심이 좀 많아서 준비를 조금 많이 하게 됐는데, PT가 100장이 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얘기할게요.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 직원들이 저보고, 피터, 욕심 좀 그만 부리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랬네요. 자. 그리고 전에 이제 호갱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100만 원을 빌려서 10일 이후에 11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이자율 계산이에요. 다시 100만 원을 빌려서 10일 이후에 11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자율은 1번 10%, 2번 36.5%, 3번 365%, 4번 3650%. 몇 퍼센트일까요? 연 이자율. 네, 연 이자율입니다. 네.
아마 이제 거리 가다 보시면은 찌라시들 많이 보실 거예요. 대출 찌라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불법인지 할법인지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질 겁니다. 뭘까요? 몇 번일까 답이? 3번? 몇 번일 것 같아요? 4번이요?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위원장님? 그냥 때려 맞추세요. 오, 3번 맞습니다. 3번. 네. 365%니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 예. 그러면 합법은 몇 프로일까요? 25%. 25%? 24? 많이 알고 계시네. 네. 네. 맞습니다. 24%입니다. 그 2002년도에는 66%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그 시민사회 활동하신 분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낮아졌고요. 작년 2월 달에 24%로 대통령령으로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은 법정 최고금리, 이걸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죠. 그걸 이제 24%입니다. 연 24%거든요. 그럼 월로 환산하면 몇 프로일까요? 간단합니다. 2%. 월 2%. 연 24%와 연 2%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뭐랄까, 2%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조그만하게 월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만약에 이거 1단위로 하면 몇 프로일까요? 보통 최고금리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작게 느껴진 착시가 일어납니다. 그럼 찌라시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하루에 얼마 이자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몇 %로 나오지 않고요. 그냥 아까 같이 뭐 100만 원이면 10일 뒤에 110만 원 갚아라. 이건 없는 거죠. 그러면 쉽게 뭐 현혹된다 그럴까요? 쉽게 거기에 이제 불법 대출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영업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자면 거리에 전단 뿌리는 거 있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그 거리에 이제 찌라시 작은 거 있잖아요. 모형 같은 거 다 불법입니다. 왜냐면 무단으로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5개 강복본인가요? 뭐 제가 영어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법에 의하면은 그 자체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 도지사가 뭐 그거 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 상식.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릴 거는 저 사실은 재테크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안티 재테크 강사거든요. 그럼 나 오늘 뭐 돈 벌러 왔는데 이거 뭐지?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막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은 내 자산을 지키거나 혹은 잃어버리지 않게끔만 만드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늘리는 것은 저는 제 권한 받기라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뭐 기본이에요.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대출 상환 방식이 뭘까요? 1번 만기 일시상환, 2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어떤 게 가장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네. 대출을 우리가 안 받으면 좋겠지만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몇 프로 어떤 게 제일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네. 3번? 2번. 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이렇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처음에는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갚아가는데 점진적으로 쭉 줄어듭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처음에 이자랑 원금을 같이 내는데 쭉 똑같아요. 그게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만기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시에 한 번에 다 갚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고 그 다음 적어요. 근데 이제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1번? 3번? 네, 1번 하다가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이 원금 한꺼번에 갚아야 되니까 부담이 커지죠. 부담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3번이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법안도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은행에서도 이자만 갚아라.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원금에 이자 같이 갚으면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만기가 됐을 때 한 번에 다 갚아야 되는데 연장되지 않느냐라고 하죠. 근데 연장을 안 시키면,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금융 소비자가 우리가 얘기해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될 줄 알았어 라고 그냥 합니다. 대책을 사실 안 세웁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자, 현재도 이자만 내다 나중에 원금을 이제 한 번에 갚게 되겠죠. 그러면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대출을 일으킬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여기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를 조금 더 내는 듯 하지만 관리하기가 더 쉬워져요. 매달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여기 조금 더 내지만 관리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실제 재정 관리에서는 요걸로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나는 이자를 좀 더 아낄 거야. 난 디테일 다 계산할 수 있어. 매달 바뀌거든요. 내야 되는 금액들이. 그건 것들 내가 보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요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내가 대출 받을 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냐 만기일 상환이냐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근데 은행 가면은 이걸 물어보기가 쪽팔려요.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아는 척 하죠, 우리가 사실. 근데 아는 척 하지만 나중에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배우면 될 거야. 근데 나중에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요거는 누구한테 묻지는 못하지만 알아야 되는 어떤 상식. 요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대단한 거 알린 거 아닙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주 대출이 아닌 것은 뭘까요? 1번 카카오 비상금 통장, 2번 신용카드 결제 대금, 3번, 4번, 5번. 어떤 게 대출이 아닐까요? 5번. 네. 5번? 네. 5번? 네,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다 우롱했습니다. 다 대출인데요. 카카오 비상금 통장 대출인 거 알고 계시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통장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참고로 재정관리 측면에서 마통은 제일 안 좋은 대출이에요. 늪입니다, 늪. 한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비상금으로 여기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건, 까딱 잘못하면 그 비상금이 계속 내 목을 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재정 관리를 한다면은 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대출을 이렇게 놨습니다. 신용대출을 이렇게 놨지 마이너스 통장을 얻는 것은 계속 역복리로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거든요.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신용대출 받거나 담보대출 받는 게 더 낫다. 보험약관대출은 담보대출의 일환으로 대출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으면 거기에 그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정도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소득이 많으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네요. 네, X입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은 언제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지출이 많으면 그럼 절반 맞아요. 절반. 네? 현실 뭐라고요? 저요? 거래실적. 거래실적 어떤 거래실적? 신용거래실적. 그렇죠. 어디서 배우셨나 봐요. 네네. 네. 신용 등급은 말 그대로 신용 거래상의 그 실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건 재산이 많건 그런 것들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만 대출 받을 때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것과 대출 받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등급도 보고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다 봐요. 등급 매기는 체계랑 이런 거랑 이제 조금 다르다 정도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신용 관련된 것도 1시간짜리인데요. 이 정도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신용 등급을 줘야 하면 신용 등급 떨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X. 알고 계시네요. 네. 제가 빠르게 그냥 갈게요. 옛날에는 떨어졌었습니다. 2011년도, 2010년도 이때 이전에는 신용 등급을 줘야 하는 것만으로도 떨어졌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불합리한 건가요? 불합리하죠. 이거는 다분히 금융회사 입장으로 신용 등급을 줘야 한단 말이야? 왜 줘야지? 대출 받을 때 줘야 하나? 그 당시만 해도 그 신용 등급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거 잘못됐다.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막 시위하고 해서 바뀌었죠. 그래서 법안에는 바뀌어서 이제는 신용 등급을 줘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 등급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용 등급을 알고 싶잖아요. 오늘 내용은 없으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토스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내 등급은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 내가 연체가 되어 있는지 혹은 어디에 뭔가 노출되어 있는지 이걸 알고 싶으면은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나의 어떤 신용 거래에 대한 정보들은 쫙 떠요. 무서울 정도로 뜹니다. 그럼 내가 어디서 거래했던 것들 다 기록이 남거든요.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그게 무서운 거고요.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잘 정리되어 있네 이런 거예요. 자, 한국신용정보원이라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갈게요. 지금은 이제 아주 기초적이지만
알면 좋은 거 이런 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사이트일까요? 이거 페이스북에 있는 거 이제 제가 캡처 왔어요. 햇살론 무보정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서민금융센터 나눔이 센터 있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네. 그냥 맞춰보세요, 그냥. 때려 맞춰보세요. 빠르시네. 네.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어. 네. 둘 다 햇살론 들어봤잖아요. 서민금융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출 마케터라고 할까? 혹은 대출 브로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개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홍보를 때립니다. 햇살론 뉴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알고 들어가면 낚시질입니다. 여기 이제 까딱 잘못 이제 하면은 매일 전화 올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는 매일 전화 오거든요. 이런 곳에서. 개인정보 다 털려요, 일단은. 그리고 대부업체들이나 혹은 저축은행이나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예를 들면 햇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상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 다른 데 연결시켜주거든요. 대부업체 같은 곳에. 그러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어요. 대부업체 연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한 마음에는 돈 필요하니까 대부업체라도 바로 이제 그냥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통로로 활용돼요. 이 두 사이트는 마찬가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응용하자면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대출 광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믿지 말아야 된다. 색연관을 끼고 봐야 된다. 저같이 까칠하게 봐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도 덜 당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그럼 또 진짜일까요? 이제는 함부로 이제 의사결정 하지 않으실 거예요. 호갱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도 그 잘못된 사이트예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그냥 조금만 검색해 보면은 우후죽순 뜰 거거든요. 그럼 또 볼게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일까요? 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 갈게요.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있는 사이트예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라고 있어요. 서울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고 서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공식 사이트예요. 있어요. 저도 여기 직원이었었어요. 4년 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정부가 만든 이제 중간기관이죠.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페이스북 상에서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똑똑히 안 보면은 당해요. 그럼 일반 대중들은 더 분별력이 없겠죠. 판단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가급적이면 대출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보지 마십시오. 그게 정답이고,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출은 까다롭게 받으셔야 됩니다. 편리하게 받으려고 하면 거기 독이 있어요. 그럼 그 편리한 만큼 어떤 독을 내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감각 가져도 덜 당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제가 얘기할 건데요. 요거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고는 이제 구글에다가 이제 그냥 급전 같은 검색하면은 엄청 많이 뜹니다. 굉장히 많이 떠요. 저는 이제 불법금융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또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카톡에다가요.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카톡에다가 그냥 펼쳐가지고, 그냥 카톡에다가 급전이라는 걸 검색해 보십시오. 그냥 카톡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냥 카톡에 그럼 검색할 수 있거든요. 메뉴에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아무 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그냥 들어가서 예. 요새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여기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마 이렇게 뜨실 거예요. 온라인 대출, 신데렐라 대출, 면허증 대출. 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저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상해 볼게요. 급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급전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거든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이 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도 제가 금융감독원 무슨 직함도 가지고 있는데 안 움직여요. 당장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작업대출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업대출 뭘까요, 이게? 그냥 때려 맞춰 보십시오. 작업대출.
뭐 하는 걸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작업 대출 말 그대로 뭔가 작업을 쳐주는 건데요. 서류를 조작해 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브로커들이 있고 브로커들이 돈 필요한 사람들은 너 돈 필요해? 근데 4대 보험이 안 떼져 있네? 은행 대출 받으려면 4대 보험 떼 있어야 되잖아요. 4대 보험을 가입을 시키기도 하고 혹은 없는 것들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서류를 조작해서 뭐 은행이나 혹은 뭐 저축은행이나 대출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일으키는 것으로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라고 할까요? 그 브로커가 이제 그 돈을 떼가는데 대출금의 절반 가까이 떼가요. 혹은 이제 청년을 봤더니 죄송해요. 그러라는 게 아니고 청년을 갔는데 자, 좀 거칠게 얘기할게요. 삐리삐리해. 그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 털어가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뭐 장난질 다 쳐버리는 거예요. 명의도용 다 해버리고.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청년 입장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급전이라고 검색했는데 알고 보니까 작업 대출이었더라. 요게 한 축이 있고 알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더 끔찍한 거죠. 네. 자기가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하지만 당장 손볼 데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다 끊겨 있고 누구도 돈 빌려줄 수 없고 은행 안 도와주고 하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한 거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와서 저도 제가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조가 형성되고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그 정도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자랑질을 하자면은 작업 대출은 원래 이제 이 검색하면 나왔었어요. 이제 지금은 안 나오실 겁니다. 제가 작년 활동을 쭉 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 이슈 파이팅다고 들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키워드 검색, 작업 대출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그게 여기는 카카오, 여기 다음 네이버 이렇게 안 나오게끔 했었어요. 그전에는 계속 다 나왔었습니다. 이거 성과. 네. 고맙습니다. 아무도 잘 못 알아주는데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년 빈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여기서 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네트워크가 있어요. 청년연대은행 토닥이나 이런 청년 단위가 있는데요. 거기서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앞으로 보시는 그 전단지예요. 조그만 결과물이고요. 어쨌든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몇 가지 또 얘기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인터넷상에 그냥 대출 검색하면 쭉 나오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구재 대출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구재 대출. 뭐 이상한 용어를 많이 얘기 드리죠. 내구재. 원래 이제 경제 용어인데요. 이 내구재는 내가 나를 구제한다라는 용어예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구제해야지. 그러면 가진 건 뭐야? 내 몸이거나 혹은 휴대폰이거나 이런 것들을 되팔면서 생계비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걸 통칭해서 내구재라고 합니다. 내구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휴대폰 깡입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을 이렇게 되팔면은 현찰이 오겠죠. 그 돈 가지고 생계비를 쓰는 거예요. 뭐 유흥비를 쓰든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계비를 그렇게 조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전문적으로 작업해주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럼 한 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브로커들이 4대 이렇게 개통시킵니다. 그럼 뭐냐면은 휴대폰을 이제 개통하면은 뭐 가입 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값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계를 제일 좋은 걸 아이폰 뭐 7, 6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있겠죠? 그럼 기계를 누군가가 또 되팔아 주면은 나한테 현찰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 100만 원짜리다. 그럼 100만 원 다 줄까요? 안 줄게죠. 뭐 50%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은 50만 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또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작업대출과 비슷한 경로인데요. 인터넷에 그냥 급전 검색했더니 나오더라. 알고 보니까 휴대폰 깡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고 혹은 알면서도 휴대폰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엊그저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3일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니가 알려왔더라고요. 21살, 내 아들이 21살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분이 이제 울면서 이제 그 전화를 하시는데 이 애가 서울에서 이제 대학생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쨌든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하고
뭐 대학생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휴대폰으로 한 거였어요. 처음에 한 대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개인정보를 그 브로커들에 주게 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대가 또 개통된 거였어요. 요 청년을 모르고. 나중에 두 대 개통된 게 그냥 날라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아니, 그 어머니가 다른 지방에 있는 어머니였어요. 제가 그 지방 생각 안 나는데. 근데 그 채권 출심하는 그, 독촉장, 요게 날라온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근데 이제 이 청년 입장에서는 얘기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결론적으로는 휴학계 내고 지금은 조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어떻게 혼자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 친구는 어쨌든 이걸 조금 한 발짝 잘못 뛰었는데 그게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도 지금 뭐 거의 못 가고 휴학계 내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아시겠지만 통신이 연체되고 휴대폰을 내 명의를 못 만들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구해야 돼요. 알바 문자 뭘로 받죠? 문자로 받겠죠? 그러면 원하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고요. 그 음성적인 게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고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똑같이 해볼까요? 그 카톡에 휴대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냥 카톡에 휴대폰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이거 엊그저께 강의 주면 제가 했거든요. 보세요. 휴대폰 결제 현금화. 요게 그런 거예요. 네. 뭐 휴대폰 판매 그게 아니고 대리점 그게 아니고 이거는 돈 구하는 그런 경로로 활용되는 겁니다. 소액 급전 현금화 업체, 휴대폰 결제. 네.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럼 저 키워드는 급전을 검색해도 나오고 휴대폰 검색해도 나와요. 안타깝게도 이걸 알아요. 제가 조금 좀 거리를 조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된 문제.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풀려 있고 문제는 그걸 이용하는 나쁜 새끼들이 있는 건 문제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놈들이 문제인 거죠. 그걸 잡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좀 거칠게 얘기했나? 나쁜 개새끼들은 개새끼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욕 잘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니까요. 그런 놈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런 놈들은 잘못된 놈들이죠. 이 피 빨아먹는 놈들은 저는 엄청 싫어하거든요. 죄송해요. 피 빨아먹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밝히기가 다 어려운데요. 대포 통장, 이것도 마찬가지 경로입니다. 대포 통장 팔면은 300만 원 준다 그래요. 나한테 카드만 보내주면은 그러니까 체크카드죠. 체크카드 보내준다는 소리는 계좌를 보내준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명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통장이 어디에 이용될까요? 보이스피싱, 그럼 범죄에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3일만 빌려주시면은 300만 원 줍니다. 이런 게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체크카드 빌려주면은 3일만 빌려주시면은 3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장 30만 원 필요한 청년이 인터넷 검색했어요. 네. 하겠죠. 네.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면은 공동 책임이 부여돼요. 빌려주는 순간 어떤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이용되고 그 계좌는 이용되는 순간 정지가 돼요. 그럼 그 계좌만 정지가 되는 게 아니고 빌려준 사람의 모든 계좌가 다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정상적인 금융행위를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거래가 다 정지가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을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범법행위를 저지른 대포통장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한 놈들은 처벌받아 마땅하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소액을 조금 구하려고 보다가 통장을 조금 판매하게 됐는데 이럴 때는 조금 내용이 조금 고민이 좀 스럽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통장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이제 제약이 있냐면은 인터넷 거래가 제약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대면 거래,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를 제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어렵죠. 비대면 거래를 제약한다. 대면 거래 만난다. 비대면 만나지 않는다. 인터넷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대면 거래는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숨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도 혹은 뭐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제 중요한 거니까 뭐 노숙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상태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3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그냥 해 이렇게 해요. 깊게 고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있다. 이게 한 12년 동안 거래가 제약이 생겨요. 한 번 잘못 걸리면은 엄청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이제 대포통장 관련된 그 부분들은 많이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길죠. 12년 동안 제약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계층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후기 청소년들, 비진학 청년들, 사회초년생, 대학생, 구직자, 니트, 불안전 노동자들한테 이 문제들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원활하지 없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 금융 문제가 먼저 이제 발생되는 게 이제 사회 현상이고요. 그래서 조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긴 하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러니까 개인 조심해서 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 또 소중하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별로 읽을 가치가 안 되네요. 읽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대출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말자. 요거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강사님, 아니, 나를 무시하는 말인 건가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급하면은 자꾸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 짚고 가버리니까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자. 정도만 알아도 방어할 수 있어요. 자, 혹시나도 당했다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도 세워라 내워라예요. 금융감독원에 먼저 가지 마시고 그냥 저를 찾아오세요, 그냥.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서울시 이제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있긴 한데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엄청 친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청년 빚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라고 청빚넷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게 결성이 됐고 이 단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작업대출, 내구재 피해 뭐 이런 것들도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상담을 받고 있어요. 요 이제 기본적인 상담들. 아까 뭐 제가 다시 얘기 드렸죠. 청년지가투자 센터가 하는 전문적인 상담 말고 기본적으로 내가 좀 당한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바로바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070-8845-1007 070-8845-1007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받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전화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부재중 전화가 들어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도 하니까 070-8845-1007 070-8845-1007로 전화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빚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얘기를 좀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빚 문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 드렸지만 이 극단적인 사례를 이미 좀 뛰어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가계부채는 1,500조 가량 됩니다. 1,500조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1년 GDP가 몇 조 정도일까요? 아시는 분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우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나라 1년 GDP. 네. 요 정도 선입니다. 네,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GDP 정도 수준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뭐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냐는 뭐 이것도 1시간짜리긴 한데 뭐 그건 좀 차지하더라도 그럼 가계부채가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저는 청년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요거 데이터는 뭐냐면 통계청에서 매년 한 번씩 발표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라 그래서 매년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해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달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30대, 40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 60대입니다. 요 계층이 얼마나 몇 %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대 가구주 10가구 중에 50%가 다 부채를 다 보유하고 있고요. 그 평균 금액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구 다 했을 때 4,500 정도 돼요. 1인 가구, 2인 가구 다 포함해서 1인 가구일 수도 있고 2인 가구일 수도 있고 가구주. 자, 30대로 넘어가면은 여기 30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얼마죠? 9천만 원. 네. 여러분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세요? 야, 이게 4,500만 원, 9천만 원, 이 알라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잖아요. 아까 가계부채 1,500조는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내 통장에 마이너스로 지금 4,500이 있단 말이에요. 자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에 있는 뭐 담보대출도 있고, 뭐 생활비 대출도 있고, 창업대출은 아니에요. 가계부채니까. 그 내용 제외하고서도 이만큼 있는 거예요. 기업대출 말고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볼까요? 임시 일용 근로자들의 부채가 많이 늘었네요. 작년 대비했을 때 증감률 작년 대비했을 때 얼마나 늘었냐 이럽니다. 근데 좀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라이더 유니온 분들이 사실 임시 일용 근로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라이더 분들이 금융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고요. 신용 이제 채무 불이행자라고 표현이 됐는데 옛날에는 신용 불량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불량스러우니까 이름을 바꿔서 채무 불이행자 혹은 신용 유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요. 근데 우리끼리는 이제 신용 불량자 얘기하죠. 그 신용 불량자가 대략 100만 명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고요. 그냥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비등록되어 있는 채무 불이행자까지 포함하면 대략 300만 명 정도 된다 해요.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장애인 분들,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분들은 몇만 명 정도 될까요? 대략. 네. 요 한번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몇만 명이라고요?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은 몇만 명일까요? 네. 네, 거의 아까 딱 맞췄어요. 250만 명. 기초생활 수급자 160만 명. 팀장님이신 이유가 있네요. 그랬거든요. 네네. 네. 큰일 날 뻔했는데, 오늘 좀 실수할 뻔했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보실 때 100만 명, 3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정책들에 비해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정책들은 거의 없죠. 왜 그러냐? 돈을 다 갚아야지 왜 돈 갚아주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빌렸으면 무조건 갚아야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채무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적절하게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조정해 주는 게 사회적으로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떠올려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평생 돈을 못 갚게 생겼는데 평생 돈 갚으라 그런 거는 다 노예 만들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안타깝게도 채무자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채무 불이행자나 이런 신용 불량자에 대한 정책들은 거의 없죠. 그런 정책이 나오면 거기 개떼같이 들어와서, 개떼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댓글들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좀 쓰라린데 엄청 많습니다. 대충 이렇게 좀 큰일 났네. 지금 3분의 1도 안 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왜 금융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우리 개인들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드느냐. 할 때 할 수 있을 것만큼 할게요. 그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죠. OECD 국가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면적으로는 세계 27등, 세계 109등, 인구로 27등, 우리 등수 좋아하잖아요. GDP로 11등, 1인당 GDP 28등, 수출 6위, 수입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전 세계 나라가? 계속 제가 질문 많이 하잖아요. 짜증나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냐.
네, 200 몇 개. 아니,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저도 정확히 숫자 몰라요. 대충 한 200 몇 개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뭐 경제적으로 11등 이렇게 하니까, 야, 잘 사는 나라죠.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잘 못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들은. 그 내용을 좀 얘기 드릴게요. 이것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청이 그러니까 이제 근데 통계 자료를 하는 게 왜곡이 좀 있잖아요. 어떤 왜곡이 있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 돈 많아 이렇게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나 돈 없어 할까요? 쪽팔리니까 아니 나 좀 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이제 가계 자산의 대략 74%가 부동자산이에요. 부동자산이에요. 여러분 다 부동산 한 채 정도는 있죠?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건물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산의 보유의 부동산이 74%다 보니까 저는 일단 참고로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같이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은 어떻게 돼야 되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은 어떻게 되죠?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 나오면은 거기에 또 갤 때까지 또 와가지고 부동산 쩌쩌쩌 하잖아요. 왜? 자산이 다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그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융 자산이 좀 더 이게 더 많지 하지만 비율적으로 요게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어쩐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어떻게 보유되고 있느냐, 이건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요 수치를 볼게요. 소득 10분위, 요거는 뭐냐면 자산이 이제 적은 사람 1분위, 자산이 많은 사람 10분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5분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분위라고 하는 것을 10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 5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10개로 나눈 겁니다. 그럼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했을 때 좀 늘었어요. 2017년도 대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뭐 떠나볼게요.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인터넷 상에 보면은 다, 인터넷이 아니고, 언론 같은 데 보면은 다 부자인 것 같잖아요. 거리 나가면 다 자동차 막 잘 끌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산을 이렇게 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순자산이 그럼 어떻게 보유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순자산은 1억 원.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 통계로만 보면. 순자산 2억인 사람이 50%예요.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겠네요.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자산이 없으니까. 아니네요. 저는 마이너스에 좀 벗어났으니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17.8%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이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아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득 점유율이나 뭐 상위 10% 점유율 뭐 신문에 계속 많이 나오죠. 근데 체감적으로 나도 그렇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연령별로 제가 그걸 좀 분석했거든요. 요건 다른 데 분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분석해 본 겁니다. 연령별 순자산이 어떻게 그러면은 변화됐느냐.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있는 것을 변화했는데요. 여기를 보시죠. 20대는 자산이 거의 네. 순자산이 거의 똑같습니다. 2012년도부터. 제가 그냥 가공한 게 아니까 꾸민 게 아니고 공식적인 통계만 가지고 제가 가공했어요. 자, 요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하잖아요. 자산은 증가될까요? 떨어질까요? 부동산 가격이 증가됨에 따라 자산은 증가될 겁니다. 반드시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20대 청년들은 안 증가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얘기하면은, 통계에는 평균값이라는 게 있고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값은 전체에서 평균 낸 거고, 중앙값은 쭉 세했을 때 중간인 사람, 이거 중앙값이라고 해요. 그럼 중간인 사람이랑 평균값이랑 격차가 벌어진다는 소리가 어떤 거죠? 네, 세대 안에서도 격차가 생겨요. 그럼 아까 이거는 세대 간,
뭐 60대, 50대, 40대, 20대 세대 간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안타깝게 이중 격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대 안에서도 격차가 발생되고 있어요. 금수저가 있다는 얘기죠. 흑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습니다. 그 격차 근데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판이 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 이상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술값을 얼마나 쓴다고요? 이상한 놈들이 많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격차가 너무 이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불안감이 훨씬 더 극대화되겠죠. 요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간이 상대적이잖아요.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있어 잘 사는 놈이. 그거 짜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더 게이지가 커집니다. 이게 제가 분석하는 근데 이 60대는 계속 좀 비슷합니다. 이 격차가 엄청 벌어지진 않아요. 아까 이제 30대 미만, 그러니까 이제 20대, 한 60대만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볼게요. 30대가 이제 어쨌든 그 평균값이나 중앙값이 갭이 확 벌어지고 있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60대 이상이에요. 이 갭이 좀 줄었어요, 여기는. 뭘 의미할까요? 성공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아빠의 재력일까요? 할아버지의 재력일까요? 네, 할아버지의 재력. 증여한다는 얘기죠, 증여. 이게 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분석했다니.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중요하니까, 이렇게. 네. 이런 나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자, 어쨌든 우리가 20대, 30대가 겪는 격차가 세대 간 격차, 세대 내 격차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상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냥 힘들 때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거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됐냐 분석을 하자면은 이때 IMF 금융위기였어요. 2007년도. 그때부터 이게 벌어지는 게 이 표는 뭐냐면 요 빨간색은 이제 노동, 임금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고 파란색은 노동 생산성이에요. 일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돈을 줬냐 이거예요. 그때는 요 IMF 전에는 줬어요. 생산한 만큼 그래도 번 만큼 노동자들이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IMF 97년도 IMF 이후에는 번 만큼 노동자들이 안 가는 거죠.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배분의 문제거든요.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얘기예요. 돈 버는 게 우리나라가 11등 경제 대국 돈은 겁나 많이 벌어. 객관적으로 많이 벌죠. 근데 그 번 게 우리 노동자들한테까지 안 가는 게 지금 문제죠. 그 분배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문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투영되고 있는 거죠. 사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힘든 계층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세대, 청년 세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분석한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거 보면 다 그렇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임금 격차 이런 것도 심하고, 대기업 격차 심하고, 아까 이제 분배 문제 얘기한 겁니다. 대기업 종사자들 안에서도 이제 분배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은 전체 기업 중에 0.1% 정도 차지하고요. 종사자 수로는 10%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가 모두 대기업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다 모두 대기업을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정도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인데, 근데 엄마들 입장에서, 아빠들 입장에서는 우리 새끼 어디 보내고 싶겠어요? 당연히 대기업 보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새끼는 될 거야. 새끼라면 좀 그렇나요? 우리 아들은 될 거야. 그래서 막 맨날 쫑크 주잖아요. 다른 것도 안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조금 얘기를 좀 들으라고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건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제가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할아버지 재력을 만들어지는 세대를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절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냥 이제 마무리 좀 짓게요. 어쩔 수 없네. 제가 호흡 조절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재테크를 하면 답일까요?
재테크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 건물주가 돼가지고 그 자산 소득을 많이 일으키면 나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재테크라고 한 방법이 올바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게 우리 사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티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티 재테크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인데요. 제가 요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 뭐 1% 엄청 중요하다. 재무설계 재테크 이런 것들 가보면은 1%가 중요하니까 1%라도 막 남겨야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복리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고 세금 공제 꼭 받아야 되고. 이거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월 수입의 50% 무조건 저축한다.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시네. 대단하신 분이시네. 네. 그런데 이게 이 상황, 자,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상황별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버는데 월세가 50만 원이면은 생활비를 쓰고 하면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맥락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요런 표를 보면은 복리 효과와 이게 뭐 무슨 자산이 4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3.6% 수익률이 3.6%일 때는 이렇게 걸리고 39년 걸리고 7.2%일 때는 20년 걸리고 저기 57.6%는 3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자율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근데 맞으려면은 기간을 계속 가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1%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은 2% 이자로 현재 은행 얼마 2%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거 계산해 보면은 뭐 금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로 했을 때 똑같이 하면은 계산이 돼요. 요 차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3년에 1%의 차이. 대략 5만 원 정도 됩니다. 5만 원 정도. 5만 5,500원입니다. 3년에 5만 5천 정도 차이 나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저축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시는 분.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1%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10만 원 저축하고 20만 원 저축해요. 그럴 때 이자 1% 차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0.1% 안 중요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고민하는 시간에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더 현실적이고 그게 더 논리적인 겁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뭐 토마토 저축은행에서 이자율 많이 준다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뭐 그거를 그 은행을 찾아가려고 네 택시를 타고 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자 수익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자를 더 버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행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또 하나 얘기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저축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자, 강사님! 진짜 못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자는 얼마나 중요한데, 5만원 땅이 떨어집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근데 3년, 여러분들 중에 3년 동안 만기 타보신 분, 저축해가 만기 타보신 분, 또 손 드신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자, 우리나라 3년 만기율은 19%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저축을 막 시작했어요. 3년 지났더니 20%만 성공하고 나머지 8명은 성공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막 1% 막 고민해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하는 수익률 달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축을 막 해요. 중간에 우리가 잘리면 어떡하죠? 안 잘려야 좋죠. 안 잘리고 우리가 원활히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원하는 또 기대치가 안 나아져요. 특히 라이더 유니온의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먼 3년 동안의 어떤 이자 수익을 기대해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그닥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저축률, 여기서 저축률은 뭐냐면은 펀드랑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저축률을 의미합니다. 그게 2015년도에 7.7% 정도 됐어요. 막 이제 떨어졌다가 조금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그래도 100만 원 벌어가지고 한 7만 원 정도 저축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저축한다는 얘기는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일반 청년들 만나면은 저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축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소득이 낮고 부채가 아니, 소득은 낮은데 부채는 많고 주거비는 뭐 겁나 비싸고 어떻게 저축합니까? 아껴 쓰고 나눠 쓰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그거 아니래요. 저는 10년 뒤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내가 건강해야 10년 뒤도 있지. 지금 아껴 쓰고 나눠 써서 미래를 본다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지금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욕구를 꺾어가지고 하면은 그 꺾인 욕구는 다시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는 저축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축할 수 없다. 다 써라. 다 쓰고 죽자. 참고로 저도 저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저축하지 않아요. 왜 저축 안 할까요? 네, 저축할 동기가 없어요. 저축하지 않아도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만 나는 다른 욕구가 있어. 나는 여행 가고 싶어. 이런 것들만 저축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저축한다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저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내 통장에 얼마 꽂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오늘 뒤에 그 장편이 많지만 제껴놓고 나 혼자 문제 해결하려면 절대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라이더 유니온 같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해야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어쨌든 라이더 유니온 어떤 모습으로 제가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몇 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뭉치면 되는구나. 아까 작업대출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한 4년, 5년 했지만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뭉쳐서 발언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그게 전 더 당황스러웠어요. 되는 게 더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되더라.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라이더 유니온이 앞날을 저도 기대하고 저도 뭔가 도움될 수 있으면 돕겠다 얘기 드리고 참고로 저희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랑 라이더 유니온이랑 이제 MOU를 맺었으니까 앞으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